7. 유격대의 어머니. 백두산에서 여러 해 동안 우리와 함께 고락을 같이 한 전우들 가운데는 어머니로 불리운 여성 유격대원이 한 명 있었다. 그는 사령부 작식대원 장철구였다. 부대에는 여대원들이 수십 명씩이나 있었고 작식대원들도 여럿이었지만 유독 장철구만은 어머니로 불리웠다. 나이는 우리보다 10살 남아 이상이었다. 10살 정도의 차이라면 누이나 동무라고 불러도 무방할 나이다. 그러나 나도 평시에는 그를 동무라 부르지 않고 철구어머니라고 부르곤 하였다. 장철구보다 나이가 오방없이 많은 대통령감까지도 철구어머니 철구어머니라 하여 웃음을 자아냈다. 장철구가 사령부 작식대원으로 된 것은 우리가 1936년 봄 만산에서 민생단 문서 보따리를 불살라버린 다음부터였다. 나는 그때 김홍범이 뭉태기로 내놓은 민생단 혐의자들의 문서를 검토하면서 장철구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무슨 까닭이었던지 그의 문서장만은 빨간색 잉크로 씌워져 있었다. 그 문서장에는 연기련에서 당사업을 하던 남편이 민생단으로 판명되어 2해 전에 처단되었다는 것과 장철구도 연기련 왕국에서 부녀회 주임으로 사업할 때 군량미를 고의적으로 매몰하여 대원들을 굶기는 등으로 암해책동을 하였다는 몇 가지 죄상들이 적혀 있었다. 빨간색 글씨의 문서장과 남성의 이름을 가진 중년의 여성이라는 특징만으로도 그는 벌써 나의 주의를 끌었다. 장철구는 외모도 어지간히 표가 났다. 여대원들 가운데서 키도 제일 작았고 눈썹도 매우 성그렇다. 어찌나 성그렇던지 눈썹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장철구는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혁명의 발을 들여놓은 여자였다. 남편을 끔찍이 따르던 나머지 그가 하는 일까지도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남편이 하라는 대로 삐라도 붙이고 연락적지도 나르고 사람도 숨겨주고 글도 배우고 비밀 모임에도 참가하였다. 그러는 과정에 혁명의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그처럼 믿고 따르던 남편은 부당하게도 민생단으로 몰려 처단당하였다. 장철구도 왕우구 공작 현지에서 체포되어 민생단 감옥에 갇혔다. 언젠가 집에 와서 남편과 함께 더운 빗쌀밥과 갓김치를 달게 먹던 왕동지가 그에게 몽둥이 찜질을 가하고 머리칼을 잡아 휘둘렀다. 그러나 유격대원들과 혁명군중은 심판장에서 그를 처단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장철구는 처단을 면했으나 민생단 혐의자라는 오명만은 붙지 못하였다. 나는 신성한 혁명을 모독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참살하는 교역리들이 사람들의 목에 걸었던 민생단 혐의자의 올가미를 벗겨주면서 장철구를 우리 사령부의 작식대원으로 임명하였다. 장철구가 작식을 맡은 때로부터 우리의 식차는 한결 다양해졌다. 그는 장이나 김치를 석성으로 만드는 재간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 지금 사람들은 하루 이틀 사이에 간장이나 된장을 만들어 먹는다고 하면 잘 믿지 않을 것이다. 콩을 타지 않을 정도로 닦아서 뜨끈한 물에 담그면 시뻘건 물이 우러나는데 그 물에 소금을 넣고 졸이면 간장처럼 된다. 삶은 콩을 단지에 넣어 더운 데 두면 뽀얗게 발효된다. 거기에 소금을 치고 끓인 것이 썩장이다. 그 맛은 꼭 명태장국 맛과 같다. 장철구가 석성으로 만들어진 썩장이나 참나물김치는 우리 모두가 명절 성찬처럼 만나게 먹던 상등 요리들이었다. 장철구는 강냉이 눈을 닦아서 기름을 짜내곤 하였다. 언젠가 전령병이었던 백항님이 중병에 걸려 일어나지 못한 일이 있었다. 평시에는 나무 껍질까지도 씹어 삼키곤 하던 그는 푹 삶은 통강냉이 죽조차 구역질이 난다면서 입에 대지 않았다. 장철구는 눈 속에서 마른 산채잎을 뜯어다가 물에 불고 우려내고 그것을 삶은 다음 강냉이 눈으로 짠 기름에 볶아냈다. 그렇게 만들어낸 찔개에 항림은 입맛이 돌아섰다. 장철구는 말 그대로 유격대의 어머니였다. 부대가 싸우러 나갈 때면 그는 나어린 대원들의 바지 주머니에 슬그머니 가마치를 넣어주곤 하였다. 최금산이나 백항림과 같은 애송이 전령병들은 물론이고 어종읍이나 리동학과 같은 구대원들도 장철구 앞에서는 배고프다는 소리까지도 무랍 없이 털어놓곤 하였다. 장철구가 제일 사랑한 대원은 우리 부대 막덩이인 가마치 대장 리오송이었다. 장철구는 그가 먼 발치에 와서 얼씬거리기만 해도 치마폭에 가마치를 감춰 가지고 나가서 그의 주머니에 넣어주곤 하였다.
려성은 그 가마치를 자기 또래들과 함께 꼭 같이 나눠 먹었다. 나는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여자가 남자들보다 자식들에게 더 허물없고 친밀한 육친으로 되는 까닭이 어디에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자식들에게 일생 동안 더 가까운 육친으로 되는 것은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는 이 일을 주로 모성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후대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일은 모성들에게 부여된 고정분공이다. 그러므로 어머니라는 말이 참 의미는 먹여주고 입혀주는 가장 은혜로운 보호자라는 데 있을 것이다. 이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한 장철구는 우리 모두의 가장 친밀한 어머니로 되었다. 우리가 고운하게 잠든 깊은 밤에도 그는 다음날 식사 준비 때문에 산나물도 다듬고 망질도 하고 기질도 하였다. 밤중에 졸구질을 해야 할 때면 눈보라가 사납게 울부짖는 한지에 나가서 쌀을 찧었다. 장철구는 너상 불 앞에서 살다시피 하였다. 그 때문에 어떤 남보다 갑절 빨리 꾀지었다. 한 번은 미령에서 오락회가 벌어졌는데 그가 지명을 받았다. 전우들은 모두 그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였다. 음식 솜씨는 대단한데 노래 솜씨는 어떨까 하는 심정으로 다들 박수까지 쳐가며 그가 나서기를 고대하였다. 그런데 장철구는 훌쩍 일어나 숲속으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그 돌발적인 행동은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나는 장철구를 변호하였다. 철구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고 다르게 생각할 것은 없어. 그 어머니가 대중 앞에 나서지 못한 것은 옷차림 때문이었을 거요. 동무들도 봤겠지만 철구 어머니는 기운 옷을 입고 있어. 기운 자리가 10군데도 더 될 거요. 그런 옷으로 군중 앞에 나서야 할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해보. 오락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 말에 다 같이 공감하였다. 사실 장철구 자신도 훗날 자기가 그때 달아난 것은 어쩌제 때문이었다고 실토하였다. 그 후 나는 서부대를 데리고 전장에 나갔던 기회에 장철구를 위해 좋은 어천 한감을 마련하였다. 대원 한 사람을 파견하여 값에는 구애되지 말고 제일 좋은 것으로 고르라고 하였더니 중년계 여인들에게 꽤 어울림직한 회색 목쇠로 천을 사왔다. 좋은 물개를 저 많은 여대원들이 격검내기로 만져보고 나서는 좋은 천이라고 하기에 나도 마음을 놓았다. 나는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는 옷 한 벌 장만해드리지 못했다. 소사 갈바 속의 허술한 처가집에 앓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남만운정의 길을 떠날 때 어머니에게 드린 접살 한 말조차 우리 동무들이 마련해준 것이었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 준 이 일이 있다면 오직 한 번 팔도구 시절에 고무신 한 걸레를 사올린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때 고무신을 사느라고 쓴 돈도 실상은 운동화를 사시느라고 어머니가 준 것이지 내가 마련한 것은 아니었다. 나의 어머니는 자식의 송이는 단 한 조각도 받아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시었다. 살아서 자식 덕을 한 번도 못 보았고 돌아가신 뒤에도 아들의 흙 한 줌 눈물 한 방울 받아보지 못하고 어머니는 소사강반에 쓸쓸히 묻히었다. 철구 어머니에게 옷감을 마련해가지고 갈 때에 나의 마음속에는 생전에도 사후에도 자식 덕을 못 본 친어머니에 대한 연민의 정도 비껴 있었다. 그런데 싸움을 마치고 미령에 돌아오니 우리가 전장에 나가 있는 사이 장철구가 김주현의 지시로 후방병원에 갑자기 옮겨갔다는 것이었다. 그가 어째서 사령부 작식대에서 일하다가 한적한 후방미령으로 조동되어 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다. 그 소식을 듣자 동무들은 한 사람처럼 서운해하였다. 나 역시 허전한 심정을 금치 못하였다. 그 당시 우리 부대에서는 작식대나 재봉대, 병원, 병기창 같은 후방기관들을 모두 후방부관이 관할하고 있었다. 그런 것만큼 후방사업을 담당한 김주현이 자기의 관할하에 있는 작식대에서 사람을 뽑아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또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었다. 문제는 사령부 작식대에서 만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맡은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온 장철구가 무슨 이유로 후방병원에 조동되었는가 하는 데 있었다. 장철구와 함께 미령에 남아있던 김정숙에게 알아보았더니 그도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몰랐다. 후방병원 쪽에서 철구 어머니를 요구했거나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가 봅니다. 철구 어머니는 울면서 미령을 떠났습니다. 어찌나도 섭섭해하는지 우리가 막 성구할 지경이었습니다.
김정숙은 장철구가 후방병원으로 떠나가던 전경을 이야기하면서 슬그머니 눈곱을 훔치었다. 그가 눈물까지 흘리는 것으로 봐 장철구와의 이별이 작식대원들에게 아픈 추억을 남긴 것만은 틀림없었다. 나도 방금 이별을 당한 사람처럼 가슴이 알알해 났다. 후방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내가 돌아온 다음에나 보낼 것이지. 그러면 옷이라도 한 벌 해입고 가게 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고가운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분노한 것은 김주연한테서 장철구의 초동 이유를 들은 다음이었다. 저는 조막도끼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사령관 동지 신변 가까이에는 깨끗한 사람들만 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주연이 고백한 장철구의 조동 이유였다. 그가 조막도끼 사건에서 큰 충격을 받고 사령부 호위를 잘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면 그것은 긍정할 만한 일이었다. 사령부의 안전을 걱정하는 데서 김주현은 부대의 모범으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각별히 신임하고 사랑하여 주었다. 서간도 전체가 참군열의로 끌어번지던 1936년 가을에 우리는 입대를 탄원하는 청년들로 몇 개의 보충중대를 묻고 교관들을 파견하여 거미골 미령에서 그들에 대한 속성훈련을 조직하였다. 그런데 이 보충중대 신병들 속에는 조막도끼와 독약봉지를 가지고 나를 해치기 위해 침투한 적의 첩자도 끼어 있었다. 출신으로 봐서는 적들에게 후수될 만한 건덕지가 조금도 없는 순박한 농사꾼 청년이었는데 적들의 곤모술수와 간계에 속아서 밀종으로 전락되었던 모양이었다. 하루는 인민혁명군 복장을 한 적들이 그 청년의 집에 뛰어들어 비족 행실을 하였다. 청년이 나무를 해다 팔아서 앓는 어머니 약값으로 마련한 돈도 빼앗고 양식도 털고 닭도 잡고 아무튼 눈에 걸리는 것은 다 강탈해 갔다. 그 뒤로 선무공작반이라는 데서 파견된 놈이 나타나 청년이 당한 불행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그가 저들의 요구에 응해 나설 때까지 집요한 반공선전과 협박을 들이대었다. 이렇게 되어 청년은 본의 아니게 반혁명의 하수인으로 되어 우리 대화에까지 끼어들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적에게 매수된 간첩이라는 것을 누구도 몰랐다. 미령으로 들어올 때 허리춤 속에 찌르고 온 조막도끼마저 사령부 주변에 깊숙이 감추고 난 뒤여서 그를 간첩으로 볼 만한 표적은 누구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어느 날 나는 거미골 미령에 갔다가 보충중대 신병들이 며칠째 맨 시래기죽으로 끼니를 애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생을 각오하고 유격대 입대한 사람들이라고는 하나 집을 떠나온 지 몇 달 되지도 않고 아직 고난에 익달되지도 못한 신대원들인 것만큼 사전에 교양을 잘하지 않으면 나약한 생각에 빠질 수도 있었고 동요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날 밤 신입대원들을 한자리에 모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동무들이 부모 처자가 있는 아늑한 집을 떠나 한지에서 추위에 떨며 시래기로 끼니를 애우자니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라를 찾자고 나선 청년들이 큰 뜻을 이루자면 이런 고생도 참고 견딜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고생스럽게 지내도 조국을 광복한 다음에는 싸운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조국을 광복한 다음 삼천리 강터 위에 살기 좋은 인민의 나라를 세우자고 한다. 착취하는 사람도 없고 압박받는 사람도 없으며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골고루 잘 사는 인민의 낙원을 세우자는 것이다. 공장도 땅도 인민의 소유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병치료해주는 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민중제일의 나라를 세우자는 것이다. 그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보고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신입대원들 중에는 적들에게서 간첩 임무를 받은 그 청년도 섞여 있었다. 청년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놈들에게 속아서 좋은 사람을 해치려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설사 엄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정체를 밝히고 깨끗이 자수하자고 생각하였다. 청년은 결심대로 우리 앞에서 조막도끼와 독약봉지를 꺼내놓고 자기 정체를 밝혔다. 그가 솔직하게 고백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관대하게 용서해 주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지휘관들을 크게 각성시켰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교훈을 찾았다. 어떤 지휘관들은 사령부 호위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떤 지휘관들은 입대 심사를 실속 있게 하여 우연분자들과 불순 이색분자들이 대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어떤 지휘관들은 소간도 전역에서 적의 주구들과 악질적인 반동들을 숙청하기 위한 투쟁을 군중적 운동으로 벌려 한 명의 간첩이나 밀정도 미령에 범접하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김지연의 생각은 이보다 좀 더 복잡한 경지에 있었다. 나는 그때 우리 사령부를 잘 호위하자면 안팎을 다 잘 살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이 외부에만 있고 내부에는 없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외부의 적이 우리 내부에 보색을 쓰고 숨어있는 반동들이나 동해분자들과 연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경력이 복잡한 사람들을 사령부 측근에 두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결국 장철구와 같은 민생단 혐의자는 사령부 작식대원으로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분하고 격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오직 성실성 하나만을 가지고 혁명우리에 애쓰는 순박하고 무도한 그 어머니를 어쩌면 그렇게도 몰인정하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 매사에 그처럼 대범하고 용의주도한 김주현이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였다고 생각하니 더구나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불같이 답을 댔다. 덕무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 늘 마음을 쓰고 있는 데 대해서 나는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은 내 덕무에게 아픈 말을 좀 해야겠다. 장철구 어머니에 대해서는 덕무 자신도 진실하고 근면하고 인정 있는 여성이라고 여러 번 칭찬해왔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덕무의 마음속에서는 그에 대한 믿음이 그처럼 쉽게 허물어질 수 있었는가? 그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를 대신해왔고 누이를 대신해왔다. 우리에게 하루 3끼씩 누가 더운 밥을 지어주고 누가 더운 국을 끓여주었는가? 철구 어머니였다. 만일 그가 나쁜 여자였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기회야 얼마든지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철구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수백 그릇씩이나 먹고서도 모두가 건재하고 있다. 이것은 장철구 어머니가 의심을 받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좋은 여자이며 지난날 그가 받았던 민생단 혐의가 100번 부당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뿐이다. 김주현은 훗날 그날처럼 땀을 많이 뽑아본 적은 없었다고 나에게 고백하였다. 사실 나는 김주현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실책을 범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였다. 김주현은 오랜 혁명 경력을 가진 노련한 군사정치 일꾼이었다. 우리는 늘 한가마밥을 먹고 함께 지냈으며 한 상에 마주 앉아 사업을 의논하였고 늘 마음과 뜻을 같이 해왔었다. 우리의 로선과 의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김주현이 공산주의자로서의 의리와 도덕을 떠나 인간의 운명을 그처럼 모질게 다룬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김주현의 잘못을 계속 비판하였다. 우리가 만산에서 민생단 문서 보따리를 불살라버린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상처도 거의 다 아물었다. 그런데 덕무는 무엇 때문에 다 아물어 가던 그 상처자리를 들쑤셔 놓았는가? 이제라도 산에서 내려가기만 하면 장철구는 새 남편을 얻어가지고 떳떳한 가만목에서 더운 밥을 먹으며 편안히 살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고생스러운 산생활을 하고 있다. 혁명을 하자고 결심했기 때문이며 우리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무는 그를 사령부에서 내보냄으로써 우리가 그에게 준 믿음조차 기만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 우리가 여느 때에는 믿는 척하고 버섭했다가 위험할 때에는 서슴없이 배척해버리는 그런 용렬한 인간들이란 말인가. 믿음에는 가짜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김주현은 그날로 후방병원에 가서 장철구를 데려왔다. 다음 날은 재봉대원들을 다과되어 그에게 입힐 옷까지 한 벌 지어왔다. 하지만 장철구는 김주현의 지시를 매번 책임적으로 집행하면서도 그를 멀리하였다. 간혹 미령의 소로길이나 식당에서 단둘이 만날 때에도 경례만 붙이고는 침묵으로 대하곤 하였다. 결론을 받아야 할 일이 생기면 다른 작식대원을 내세워 김주현에게 보냈다. 장철구가 후방병원에서 보낸 며칠간은 시간으로 세마면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며칠을 못 잊어 장철구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그늘을 지우지 못하였다. 참으로 불신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파괴력은 엄청난 것이다. 티끌만한 불신이 일생의 원망을 살 수도 있고 10년 묵은 우정을 순간에 파괴해버릴 수도 있다. 장철구가 사령부 작식대에 다시 돌아오자 미령의 활기도 부활되었다. 음식 맛도 대뜸 달라졌다. 어쩐지 같은 통강냉이죽도 이전보다 한결 더 달게 느껴졌다.
그것은 그가 지성을 다하는 작식대원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장철구는 섬씨 있는 요리사는 아니었다. 장철구는 전보다 더 극성스럽게 일하였다. 우리의 구미에 당기는 것이라면 백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구해오곤 하였다. 어느 날 나는 19도구를 지나가다가 리훈네 집에서 병풍쌈을 먹어본 일이 있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그 쌈은 오히려 부르쌈보다 맛이 나았다. 미령에 돌아와서 한담 삼아 그 쌈맛에 대한 말을 꺼냈더니 장철구는 어느새 수십 리나 되는 19도구에 달려가 병풍나무를 한 입 가득 이고 돌아갔다. 그 후에는 백두산 미령지에서 병풍나무를 찾아내었다. 장철구는 습기가 많은 작식터 근처에 나무가지와 가랑잎을 펴고 늘 새우잠을 자곤 하였다. 그러는 과정에 그의 오른쪽 팔이 점차 마비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후에는 열병에까지 걸리었다. 우리는 병치료를 위해 장철구를 안도현 어도양차 고을안으로 보냈다. 그때 박정숙과 백학님도 간호병의 사명을 띠고 그를 따라갔다. 그 후에는 김정숙이 그의 병 간호를 맡아 하였다. 그들이 장철구를 거들어주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였다. 나도 지봉선 전달장을 데리고 어도양차에 있는 장철구의 풀막에 한 번 가보았다. 장철구는 수십일 만에 열병을 털고 일어났으나 오른팔의 마비만은 고치지 못하였다. 그러다 나니 작식도 변변히 할 수 없었고 총도 제대로 다룰 수 없었다. 자기가 부대의 짐으로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장철구는 날마다 고민 속의 모닥이었다. 그러던 끝에 그는 자기가 부대를 떠나야 전우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1940년대 초 우리가 무장대오에 그냥 세워둘 수 없는 불구자들과 노약자들을 소련으로 후송할 때 장철구는 자청하여 그 대열을 따라갔다. 작별을 앞두고 그는 자기가 늘 끼고 다니던 은반지를 김정숙에게 주면서 조선이 독립되는 날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장철구는 김정숙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만리타양에서 들었던 것이다. 김정숙이 건사하였던 장철구의 은반지는 지금 조선혁명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다. 장철구와 함께 우리 사령부의 작식일을 맡아 한 사람들 가운데는 연합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중국인 대원도 있었다. 그는 중국 요리를 잘 만들었다. 장철구가 성실한 취사원이었다면 연합동은 솜씨 있는 요리사였다. 그가 우리에게 온 것은 1936년 겨울이었다. 연합동은 우리 부대에 입대하자마자 얼마 동안 장철구의 곁에 있으면서 유격대 요리법을 배웠다. 장철구는 연합동의 도움으로 중국 요리법을 배웠다. 그러는 과정에 두 사람은 아주 친밀한 보스로 되었다. 장철구가 소련으로 파송되어 갈 때 연합동은 몹시 허전해 하였다. 그는 중국 음식을 한 보따리 만들어 가지고 와서 철구 어머니의 배낭에 넣어주었다. 장철구도 그와의 이별을 못내 아쉬워하였다. 연합동이 우리한테로 오게 된 사연 속에는 희귀한 상봉극이 있다. 그 상봉극의 주인공이 바로 길림에서 교의 계율을 어기고 술과 돼지고기를 잘 먹던 이슬람교도 마금두이다. 마금두는 길림 육문중학교 시절에 나의 동창생일 뿐 아니라 팔도구 소학교 시절의 학우이기도 하였다. 팔도구 시절의 연구자들 가운데는 인상 깊은 사람들이 많았다. 팔도구 경찰서장의 아들 여현장도 나하고는 범상치 않은 인연을 맺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도 팔도구 시절에 나와 소학교를 같이 다녔다. 여현장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병치료를 받던 단골 손님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신세를 갚는다고 하면서 명절 때마다 선물을 들고 우리 집에 찾아오곤 하였다. 나는 서간도 지방에서 부대를 데리고 활동할 때 여현장의 소개로 팔도구 경찰서장과도 연계를 가지었다. 그때는 여현장의 아버지 대신 다른 사람이 경찰서장 노릇을 하였다. 그 경찰서장도 여현장의 아버지처럼 양심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와 싸우지 않기로 약속한 다음부터 인민들이 혁명군에 보내는 원어물자들을 하나도 다치지 않고 다 들여보내주곤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장비 견내의 다른 고장들은 다치면서도 팔도구만은 한 번도 치지 않았다. 마금드는 성격도 특이하였지만 사생활도 남다른 데가 있었다. 그는 중학교 시절에 벌써 결혼을 하였다. 그것도 단꺼번에 두 여성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의 두 아내는 자매간이었다.
처음에 마금두는 자매 중에 언니와 연애를 하여 약혼까지 하였다. 그런데 언니의 심부름을 하던 동생이 마금두에게 반해서 상사병을 앓게 되자 자매 부모들은 딸 형제를 모두 마금두에게 맡겨버리었다. 돈 부자인 마금두는 처부자로도 되었다. 나는 감옥에서 나와 길림을 떠난 다음에는 마금두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냈다. 그런데 운명의 변덕이라고 할까. 이번에는 서로 총뿌리를 맞대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적으로 맞서게 되었다. 우리가 백두산에 나와 싸우던 첫해 겨울의 일이었다. 마금두는 이도강의 둥지를 틀고 있던 위만경찰 토벌대 대장이었다. 이도강은 거미골 미령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적의 중요한 토벌 거점이었다. 이 거장에는 위만경찰 토벌대의 무력과 함께 함흥 74여원대에서 파견되어 온 수백 명의 일본군 토벌대 병력도 주둔하고 있었다. 나는 처음에 마금두가 위만경찰 토벌대 우두머리 노릇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해 가을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이도강을 쳤을 때 우리 대원들이 도망친 위만경찰 토벌대 대장의 집을 수색하다가 권총을 쥐고 숨어있는 대장의 처와 요리사를 데려왔다. 놀랍게도 그 대장의 처라는 여자는 마금두에게 출간 두 자매 중의 동생이었다. 마금두가 길림에서 결혼식을 할 때 나도 초청을 받고 거기에 참가했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인차 알아보았다. 그 여자도 역시 나를 알아보았다. 아주 극적인 상봉이었다. 여인의 말에 의하면 마금두는 어느새 네 아이의 아버지로 되었다고 하였다. 자기는 아들 둘을 낳았고 언니는 딸 둘을 낳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에게 자기 남편이 지금도 길림 시절 이야기가 나오면 김성주 선생을 외우곤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되어 김일성 공비 무리에 끼어들게 되었는가 고 물었다. 그는 어젯날의 김성주가 바로 김일성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공비대장이라고 말하는 김일성이란 바로 나다. 우리는 공비가 아니라 조중인민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혁명군이다. 남편이 오면 내 인사를 전해달라. 지난날의 우정을 가지고 동창생으로서 진심으로 권고하는데 여기서 승산 없는 싸움을 하느라고 하지 말고 슬그머니 피하라고 하라. 피할 수 없으면 토벌에 내몰리더라도 흉내만 내라고 하라. 우리는 악질적으로 저항하는 위만군은 치지만 그렇지 않은 위만군은 너그럽게 처리한다. 나는 마금두가 외놈들의 총알바지가 되는 것도 바라지 않으며 혁명군의 총에 맞아 죽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벗으로 되어야 할 사람이지 원수로 되어야 할 사람은 아니다. 마금두의 부인 김일성 공비단이 위만군에 대해서는 함부로 총질하지 않는다는 것을 남편도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인민혁명군의 야간 습격조가 거미골 오기 전투 때에 적 수경지를 기습하면서 일본군의 천막들만 답새기고 위만군의 천막들은 치지 않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군 토벌대 우두머리들은 그 분풀이로 싸움에 참가하였던 위만군 장교들을 모조리 총살해버렸다. 마금두가 그 끔찍한 참사를 가까스로 모면할 수 있은 것은 감기를 핑계로 토벌에 참가하지 않은 덕분이라고 하였다. 아마 마금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우리의 대적 방침을 어느 정도 깨달은 것 같았다. 마금두의 부인은 김일성 부대가 왜 위만군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한가를 이제는 알만하다. 성주 선생이 학창시절에도 늘 조정친선을 강조하였고 중국의 학우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남편도 자주 말해왔다. 성주 선생이 중국 사람들을 그처럼 아끼며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위만군을 대해주는 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한 가지 생각뿐이다. 남편을 설복해서 두 번 다시는 혁명군의 총뿌리를 돌리지 않게 하겠다. 남편도 김일성 대장이 어젯날의 김성주 선생이라는 걸 알면 심사숙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마금두의 부인에게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욕적이 되지 않도록 남편을 잘 설복하라고 거듭 당부한 다음 그와 요리사를 돌려보내고 이도강에서 철수하였다. 요리사는 그때 마금두의 처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서 입대를 청원하였다. 그가 바로 연합동이었다. 그는 마금두의 아내들인 두 자매가 한 남편을 놓고 자주 싸움을 하는 짬에 끼워 시달림을 당하기에 지쳤다면서 혁명군에 받아달라고 청원하였다. 나는 마금두 대장한테서 김성주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김성주 선생이 바로 김일성 장군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장군 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장군 부대에서 싸우다 죽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의 청을 받아주었다. 그 무렵에 이증민이 횡산 후방미령에 와서 비용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에게 중국 요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요리사가 생기게 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였다. 그의 구미에 맞는 중국 음식을 지을 만한 작식대원이 없어서 사실은 나뿐 아니라 김주연까지도 몹시 난감해하고 있던 터였다. 나는 연합동을 한동안 위증민의 곁에 가서 일하게 하였다. 위증민은 연합동이 1류급 식당에 보내도 손색이 없을 재능 있는 요리사라고 하면서 그를 몹시 사랑하였다. 연합동은 그때부터 1945년 9월 일제가 패망하고 우리가 조국에 돌아올 때까지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작식대원으로 일하였다. 그는 같은 감을 가지고도 별의별 요리를 다 만들어낼 줄 아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밥은 큰 가마에 해야 맛있다고 하면서 언제나 큰 가마를 쥐고 다녔다. 1940년대 전반기 소만 국경지대의 훈련기지에 가 있을 때 우리는 중국 동무들과 함께 소련 동무들과도 연합군을 편성하고 정정 합동훈련을 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연합동의 요리 솜씨가 얼마나 소문났던지 중국 측 지휘관들은 물론이고 소련 측 지휘관들까지 우리 부대의 야전 식당에 뻔질나게 찾아들곤 하였다. 어느 날 주보중은 연합동이 차려준 중국 음식을 먹고 나서 우리에게 그를 달라고 농을 하였다. 그런데 안길 동무가 마침 잘 되었다고 하면서 그 농을 받아 넘겼다. 이 말이 진담처럼 전달되어 연합동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연합동은 울상이 되어 나를 찾아와 자기를 중국 부대에 넘긴다는 게 사실인가고 하였다. 어느 부대에 넘어가겠는지는 모르겠는데 덕무를 탐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야단났어. 소련 동무들도 덕무를 달라는구만. 만약 소련 동무들이 더 저러면 소련 측에 넘어갈 수도 있어. 나의 말에 연합동은 펄쩍 뛰었다. 그는 중국 부대고 소련 부대고 다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고집스레 나를 바라보았다. 그 말이 빈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일본의 패망 직후에 절실히 깨달았다. 해방된 조국으로 나올 때 나는 연합동을 불러놓고 10년 가까운 세월의 수고를 치하해준 다음 그를 주보중 부대에 편입시키기로 한 당조직의 결정을 전달하였다. 주보중은 연합동이 자기 부대에 오면 연대장을 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연합동은 그 말을 듣자 자기를 꼭 조선으로 데려가 달라고 간청하였다. 이제는 장군님 곁을 떠나서는 못 살겠습니다. 내가 중국 사람이라고 해서 꼭 중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법이야 없지 않습니까? 연대장이고 뭐고 다 싫으니 나를 장군님 곁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외놈의 총칼이나 만주바람도 끊지 못한 정인데 국적이 다르다고 그 정을 억지로 끊을 필요야 없지 않습니까? 연합동의 말은 나를 감동시켰다. 그가 한 말에는 혁명의 길에서 동지를 위해 피도 흘리고 눈물도 뿌리며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인생관이 집약되어 있었다. 그의 말과 같이 사람은 산천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인정에 매어 산다고 할 수 있다. 백두밀림과 만주광야에서 항일 투사들을 하나의 큰 가정 속에 묶어 세운 것도 역시 정의였고 사랑이었다. 인간이 사는 것에 정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산천도 빛을 잃는 법이다. 연합동이 우리를 따라가겠다고 적극적으로 간청해 나선 것은 국제주의 정신의 숭고한 표현이기도 하였다. 나도 역시 연합동을 떼어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소원이 정 그렇다면 동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난들 왜 동무와 헤어지고 싶겠는가? 나는 국적을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동무의 입장이 딱해질까봐 심사숙고할 뿐이다. 동무도 알다시피 지금 중국은 내전 전야에 있지 않는가. 우리는 중국 혁명을 덮기 위하여 강건을 비롯한 수많은 조선인 군정 간부들과 투사들을 보내겠다는 것을 주보중에게 약속하였다. 조선 사람이 중국 혁명을 도우려고 할 때 중국 사람인 연합동이 자기 나라 혁명을 외면하고 조선으로 간다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동무 자신도 결코 마음이 편안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연합동은 중국으로 가는 길을 택하였다. 그는 중국혁명이 승리한 다음 조선에 나가 살겠으니 그때에는 평양 미인들 중에서 색식감을 꼭 구해달라고 하면서 농까지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 청을 들어줄 수 없었다. 그가 연대장이 되어 장개석 국민당 군대와의 전투에서 용맹을 떨치다가 전사하였기 때문이다.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나는 그를 조선에 데리고 나오지 못한 데 대하여 후회하였다. 그러나 연합동은
새 중국의 창건을 위한 혁명전쟁에 거기한 생명을 바침으로써 중국 인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남는 사람으로 되었다. 연합동이 조선에 오지 못한 대신 먼 중앙아시아 지방에 가 있었던 장철구가 전후에 우리를 찾아왔다. 그가 온 지 얼마 안 되어 백두산 시절의 옛 전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장철구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장군님, 옛날 백두산 시절 동무들이 다 모였는데 시간을 내어 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20해 만에 만든 통강냉이죽을 장군님께도 한 사발 올리고 싶어 그럽니다. 제가 만리타국에서 빈손으로 오다나니 장군님께 올릴 것이란 통강냉이죽 뿐입니다. 나는 포구나 가고 싶었으나 가령편이 못되었다. 고맙지만 나는 지금 지방으로 떠나자던 참입니다. 인민들과 약속한 걸음이어서 오길 수가 없으니 훗날로 미뤄주시죠. 그날 옛 전우들은 백두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장작불로 끓인 통강냉이죽을 달게 들었다고 한다. 그 후부터 나는 백두산 시절이 사무치게 그리워질 때면 장철구에게 통강냉이죽을 쏘달라고 부탁하곤 하였다. 장철구는 우리 집 대문 맞은편에 있는 둔덕이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는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나도 어쩌다 짬을 얻으면 장철구의 집으로 건너가곤 하였다. 조국에 돌아와 살면서 그가 한 주되는 일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백두산에서 싸우던 옛 전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장철구는 1982년에 우리 곁을 떠났다. 그의 사망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나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친어머니가 돌아갔을 때처럼 비통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 나를 친동기처럼 극진히 돌봐주었다. 그것은 사실 친어머니의 사랑에 못지않은 사랑이었다. 우리는 혁명무력 건설에서 커다란 공적을 쌓은 투사들과 꼭 같이 그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크게 치루었다. 그 평범한 여성을 후대들이 길이길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성산의 혁명열산흥에는 그의 흉상을 앉혔으며 그를 원형으로 한 예술영화 만병초도 만들었다. 우리가 평양상업대학에 장철구의 이름을 달았을 때 우리 인민들은 한 사람같이 기뻐하였다. 그들은 평양상업대학에 평범한 작식대원의 이름을 붙인 것은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우리 인민의 생활상 편의와 시기주를 위해 너거를 바치는 봉사일꾼들과 숨은 영웅들을 높이 내세우는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평양상업대학을 장철구대학이라고 명명할 때 우리는 후대들이 장철구처럼 혁명 임무에 충실한 일꾼이 될 것을 바람하지 않았다.